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성난 부동산 민심에 놀란 당과 정부, 청와대가 수습에 나섰습니다.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에 완화로 선회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20번이 넘는 대책 끝에 이번에는 과연 집값 안정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지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정동근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이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두고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에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홍남기 총리 대행은 이 종부세 과세 기준 조정을 시사를 했는데 뭐 신중하게 좀 봐야 될 문제겠죠. 지난 13년간 계속돼 왔던 그렇죠.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종부세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면요. 그동안의 어떤 상황에서 이슈가 된 것 자체가 사실은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연말에는 이 세율 부분들의 어떤 조정들이 이미 이제 지금 완성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 올해 연말에 상당히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분들의 어떤 마음은 굉장히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볼 때 그동안의 부동산 가격, 즉 종부세 부분에 대한 대상자가 확대가 되고 부담이 커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은 주택 가격이 올랐기 때문인데 주택 가격을 올린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부가 25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결국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은 정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정부가 이번에 종부세 완화를 두고 지금 뭐 당정 협의 과정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마치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당신들에게 시혜를 베풀 것처럼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당정의 어떤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끝난 보궐선거 등을 통해서 나타난 민심, 네. 민심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아뜨거하는 그런 심정에서 그리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어떤 구체적이고도 그런 어떤 마음에 정말 속 마음도 그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구심이 들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저는 일단 민심 전환용으로 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원인 제공이 정부가 했는데 그에 대한 진정한 반성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책 기조가 규제 완화 쪽으로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지금 뭐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거는 좀 성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바꾸는 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다 보세요. 네. 필요는 한데 네. 말씀하신 대로 반성도 없었고 네. 어떤 국민을 위한 정말 진정한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치적 의문이 위기를 있다. 타개하기 위한 사실 떠나간 민심을 고육직책 되돌리기 위한 같은 거다. 네, 그렇죠.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보궐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또 국면 전환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면 전환용이라고 만약에 판단이 된다 그랬을 땐 충분한 숙고가 없었다라는 데 이제 좀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조세라는 것이 지금 종부세가 사실 그동안 올린다 여러 차례 발표도 했었고 계속 강화를 했지만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부과되는 시점은 이제 올 6월 달에 이제 첫 부과가 된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다 보니 거기에 따르는 공시가격 현실화, 그다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금이 약간 좀 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서울이라는 데를 하나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서울에 한 60% 가까운 사람들이 세입자죠.
네. 세입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입자고 실질적으로 서울 주택에 있어서의 홍남기 부총리도 얘기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종부세 대상의 주택은 4에서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결국에 이 민심 위반을 실질적으로 다시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서 펼치는 정책이 만약에 종부세에 따르는 인하라면 저는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유세 같은 경우는 종부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지만 그렇죠.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국민한테 실질적으로 수혜가 들어갈 수 있는 세제는 종부세보다는 재산세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재산세 세율을 인하를 하는 방법을 써야지 정치권 일부에서 나오듯이 민심이 위반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 종부세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거는 아직 이 종부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좀 더 숙고하고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그 필요하다고 보세요? 기준을 높이는 건? 물론 이제 기준이 10여 년 동안 6억 원에 이제 묶여 있었고 그 6억 원에 묶여 있었지만 결국에 이거를 이제 과세 표준을 뭐 12억 원으로 올린다, 9억 원으로 올린다라는 건 너무 네. 주택을 가격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정책의 실효성이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네.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땐 전체 주택 대상에서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를 정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없이 단순하게 가격만 올린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사실 어떻게 종부세 제도적 본질 자체가 왜곡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떠세요? 지금 뭐 이게 반영에 바꾸려면 뭐 국회 법안 변경이나 이런 것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종부세 제도가 전통적인 세제는 아니고 이제 2013년 때 이제 그 참여정부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논의된 제도인데 실제 시행은 2005년도에 됐지만 당시 이제 2003년도에 종부세 제도가 처음 도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한참 진행될 때는 어떤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목적보다는 소위 이제 조세 형평성, 그러니까 부동산 소유에 대한 어떤 격차 해소를 막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도입된 제도였습니다. 일종의 부유세 같은 개념인 부유세적인 거죠. 목적이 강했죠.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참여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2005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하면서 예. 그때 종부세를 본연의 이제 조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어떤 이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그 제도로서 사실 목적이 조금 변질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그 당시에도 조금 이제 수요 억제 정책을 강화하면서 기존의 이제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하향을 하면서 지금 일어났던 지금 논의들과 똑같은 논의가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억 원으로 낮추면 이게 사실 부유세가 아니라 서민에게까지 적용이 될 수 있는 어떤 부작용이 넓어지니까요.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 과연 다시 이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좀 완화해서 9억 원으로 상향하는 게 맞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시 이제 열린우리당의 이제 의장이었던 이제 김근태 의장이 이제 또 그런 발언까지 했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오히려 이제 어떤 정말 집값을 상승을 막기 위해서 이게 이제 뭐 종부세 정책이 실효가 있느냐 뭐 없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사실상 지금 이제 정부나 민주당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사실 내년 대선을 의도한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다분히 정치적이다라는 거네요. 예, 이제 남은 기간이 1년밖에 안 되는데 이미 지금 그 젊은 세대들 특히 2030 세대들이 지금 국민의힘 쪽으로 많이 돌아섰다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거든요. 뼈 아프죠. 그러면 1년 안에 굉장히 어떤 단기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와서 공급 정책을 다시 확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공급 정책은 잘 아시다시피 그 효과가 굉장히 장기에서 나타나지 단기에 좀 않습니까? 어렵죠. 그러면 여전히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수요 억제 정책을 쓴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1년 안에 단기 성과가 또 뭐 나타나기는커녕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갑자기 정책을 선회를 한다면 또 정책성을 포기했다. 거기에 플러스 또 뭐 부동산 가격까지 이제 잡지 못하면 소위 말해 이중의 욕을 먹게 되는 이런 또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서 아마 상당히 고민이 될 것으로 뭐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사실 홍남기 부총리는 이 어떤 종부세의 기준 완화 검토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잘못된 시그널로 또 작용이 됐을 때 집값을 또다시 들썩이게 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하는 발언들도 했어요. 그만큼 그래서 신중하게 좀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죠. 종부세가 완화됐을 때, 그러니까 종부세를 내는 분들이 줄어들게 됐을 때 이것이 다시 또 집값을 올리게 되는 요인이 투기의 요인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지적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저도 국회 대정부 질문을 하는 데 대한 답변하는 것을 갖다 영상으로 이제 저도 봤는데요. 예.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제가 더 묻고 싶었던 게, 되묻고 싶었던 게, 그러면 홍 부총리께서 생각하실 때 그동안의 규제를 강화를 지속해온 4년 동안의 이 정부의 어떤 성과를 본다면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안정 혹은 주거 안정이 과연 그러면 이루기 되었었느냐, 주거 안정이 충분히 확보가 된 그런 시점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되묻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규제를 그러니까 뭐 양도세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종부세를 계속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원래 연말의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보면 거의 세율로도 지금 2배 가까이 이렇게 올려놓은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주거 안정은 달성되지 못했다는 게 세간의 평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이러한 뭐 종부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간을 예를 들어 수정했을 때 그 부분이 혹시나 현재 주거 안정, 현재도 불안정한데 뭘 더 걱정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논리적으로 서로 이게 좀 상충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이 종부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제목에서도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왜 종합부동산세냐면은 많은 분들은 지금 그거 모르세요. 그냥 재산세 말고 추가적으로 조금 주택 가격이 높은 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인가 보다, 덧붙여서 하는 세금인가 보다 이러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조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과 함께 전체적으로 대상자도 단순히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던 게 아니라 당초에는 주택이나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부동산을 다양한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전체적인 자산의 부동산 자산의 가격대를 보유 자산 가치가 높은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말 그대로 우리가 부유세 혹은 부자세의 성격을 갖는 그런 세제였는데 이게 어느 날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둔갑을 해가 지금은 재산세 말고 고가의 주택이 있는 사람한테 덤으로 하나 더 부담을 주는 거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국민에게 사실 종부세 등 각종 세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제 관련되는 부분은 국민들에게 미치는 체감도가 어느 다른 정책 사안보다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세율을 내리거나 세제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제도를 변화시켜서 세금을 내려주면은 그 국민들은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금방 느끼는 부분들이 뭔가 정부가 정책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체감도가 높기 때문에 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만일에 정말 진정성 있게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또 과도한 부담을 다소나마 시장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줄이기 위해서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현실에 맞는 기준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번에도 지금 여당에서 내놓은 법안 하나 보면은 네. 지금 다주택자 경우에 있어서는 6억 기준에서 7억으로 변경하는 1억 정도의 수정밖에 없고요. 공제를 바꾸는 1주택자의 경우에 지금 이제 9억에서 12억을 안으로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만으로 전체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 또 대상자를 갖다가 한 25만 명 내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것만으로는 저는 본래적 의미에 있어서의 종부세 의미를 갖다가 다시 부활시키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종부세 부분이 전체적으로 국민에게 체감도를 갖다가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건 아마도 의도했던 민심을 끌어들이는데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꼭 정부 쪽이나 여당 쪽에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건요. 이 종부세 완화 부분 자체는 전체적인 우리 현재의 부동산 관련되는 조세와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도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조세 정상화로 가는 첫걸음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서 검토를 시작하는 그것이 돼야만이 진정한 국민들을 위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어떤 조세 제도의 개편의 하나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종부세 완화를 통해서 집값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는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종부세 대상이 종부세 부분을 갖다가 사실 완화시킨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고가의 주택들 시장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만일에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 자체는 무주택 서민들이 원하고 있는 주택의 거래라든지 주택의 취득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고가란 얘기인가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예. 그 종부세가 부자세라는 기본적인 별칭을 갖다 충분히 우리가 감안할 때 서민들과는 상관없는 문제를 가지고 해당되는 그게 어떤 그동안의 종부세 부분이 서민들과 상관이 없었는데 이번에 대상자와 이런 것들을 갖다 확대하면서 서민들의 그게 영향을 주는 상황을 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개편을 좀 서두르고 있는 것이 이것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현재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택 가격을 더욱더 상승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염려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기우다. 기우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종부세 기준이 높아져서 종부세를 내던 가구가 내지 않는 상황이 됐을 때 저기는 한번 좀 내가 또 한번 돈을 넣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그 정부 정책의 기조가 현재까지 온 상황에서 어떤 종부세의 어떤 완화, 규제 완화는 필연적으로 부동산의 어떤 가격 상승을 가져올 초래할 것이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 가격이 초래한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예. 지금 선거 결과에 의해서 민심 위반한 거를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 하는 정책은 또 다른 실패를 저는 예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이번 선거 패인에 있어서 부동산과 관련돼서 20대, 30대 층이 요구하는 니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고민을 하지 않는다라면 지금 어설픈 규제 완화는 추가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더 혼란시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돌려놓은 민심을 다시 되돌리기보다는 더 민심이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결론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은 60% 이상의 세입자가 살고 있고 종부세 대상은 4%고 나머지 96%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종부세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네. 종부세 규제 강화냐 완화에 따라서 시장은 영향을 지대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부세 규제 완화는 상당히 신중하게 기하되 여기에서 이제 1주택자들이 예를 들어서 9만 명에서 24만 명으로 증가된다 그랬을 때는 주택 가격이 상승했고 공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선별적으로 구제를 하는 어떠한 보완책을 내놔야 되는 거지. 세제의 본질을 흔들어 갖고서는 이 자녀 임기 1년 동안의 어떤 정책적 효과를 보기는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으로 빠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좀 경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어떠세요? 이게 사실 시장 상황이긴 한데 시장에 영향을 어떻게 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민주당이나 이제 지금 현 정부의 선택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뭐 그런 어떤 정치적인 선택의 여지를 배제를 하고 순수하게 이제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종부세 존재 이유는 이제 종부세법을 찾아보시면 모든 법에는 제1조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종부세법의 목적은 조세 형평성 플러스 이제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고 딱 1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세 부담의 형평성은 사실 이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미 이제 뭐 소위 최근에는 뭐 부유세가 아니라 중산층세라고 나올 정도로 이제 사실상 예전의 기준이 이제 지금 올라간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더 이상 부유세에서 기능하지 못한다는 부분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 이제 참여정부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 정부의 25번에 걸친 정책을 고려한다면 사실 이제 정책 조세로서의 집값 안정화에도 기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끼리 이제 모여서 논의를 하면 이제 정부의 정책의 실패나 뭐 그에 대한 효과 쪽으로 많이 논의를 하는데 사실 이제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실책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 이제 한은의 이제 통화 정책 실패로 인한 그 금리 기준금리
운용 자체가 좀 운용 자체의 잘못됐다. 실패에서도 상당한 원인을 많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이제 한은 금통위에서 15일에 또다시 기준금리를 이제 0.5% 정도로 동결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이제 한국은행법을 보면 거기도 제1조에 한은의 이제 목적 자체는 물가 안정이죠. 이제 물가 안정을 통해서 이제 경제에 이바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은은 검찰 못지않게 법원 못지않게 굉장히 정치로부터 중립성이 보장돼야 하는 기관입니다. 독립적이어야 되고. 그런데 사실 금리라는 것이 섣불리 인상을 시키면 이제 경제가 얼어붙을 수 있는 어떤 부작용도 있고, 이제 법적으로는 중립성이 보장돼야 되는 이제 은행이긴 하지만 사실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이제 저금리 시대에 저성장 시대에 금리는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부동산이나 뭐 주식이나 일부 이제 뭐 자재에 대해서는 이제 또 물가 상승의 우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뭐 지금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에 준하는 어떤 경제적 위기가 사실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종부세의 어떤 부동산 가격 안정의 효과에 대해서 이런 확장 정책의 기조하에서는 종부세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해서 이제 초기부터 회의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본다면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종부세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가격 영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임기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그 미미하나마 그 변화도 굉장히 사실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는 어떤 이제 종부세 기준 완화가 사실상 부동산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할 것으로 보지만 이런 거와 별도로 이제 당국 입장에서 어떤 뭐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중요하게 네. 받아들일까는 사실 또 다른 관점의 문제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뭐 종부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또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가 6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그렇죠. 시작이 됩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아마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6월 1일부터 양도세가 중과가 돼서 이 양도세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정부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양도세 중과하기 전에 매물을 좀 내놔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장이 좀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생각이었는데 글쎄요. 시장은 지금 그렇게 반응하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그냥 내 자녀와 내가 있는 관계가 있는 분들한테 증여를 하는 식으로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시장이 앞으로 뭐 오른다고 봐서 이런 증여를 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아마 증여를 더 선택을 많이 하는 어떤 원인 중에 본다면요. 현재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판단하기에도 다음 세대, 즉 자녀 세대에 있어서 주택을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취득한다는 것이 굉장히 지난한 일이 될 거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거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이 상황에 있어 주택을 매각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양도세로 해서 부담을 하고 또 우리 남는 차익을 생각하기보다는 네. 자녀에게 어떤 증여 등을 통해서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자녀에게 훨씬 좋은 어떤 더 시장 나은 선택이 될 것이다. 주거 안정을 위한 어떤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는 이 종부세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정부가 지금 개편 부분에 언급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아마도 종부세는 재산세와 함께 사실은 보유세라고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보유세는 계속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률이나 어떤 세율이나 어떤 전체적인 금액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체감도가 높은 그런 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실제 지금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자꾸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이사 대책 등을 통해서 나타난 분명한 수요를 넘어서는 공급이 되는 것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급 부분에 있어서 정부는 지금 3기 신도시와 이사 대책을 내놓고 우리는 아주 그 멋진 방안들을 갖다가 지금 거의 확보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시장에
충분한 물건이 내가 구입할 수 있는 물건들이 넘쳐날 때 사실 가격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공급이라고 할 때 신규 공급 말고 기존의 어떤 주택들이 시장에 매물로서 많이 출회되게 되면은 시장 안정으로 갈 수 있는 사실 기반이 확충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양도세 부분을 지금 손질을 해가지고 충분히 매물로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유도책을 갖다가 강구해야 되는데 현재 양도세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지금 규제 지역의 경우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 같은 경우는 중과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번에 6월 1일이 지나면 아까 중과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과가 아닌 중중과라고 저는 표현하고 또 싶습니다. 얹어준다는 그러니까 더 말씀이신 지금 거죠? 10% 네. 포인트를 더 추가하니까요. 그래서 현재는 양도 차익의 3주택자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거의 75% 실질적으로는 아마 82% 이상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즉 양도 차익을 거의 다 내줘야 국가에다가 된다는 거네요. 헌납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데 그것을 선택하게 되냐. 그래서 더욱더 지금 매물 장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주택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결국은 신규 분양만을 바라봐야 되고 그 부분은 또다시 임대차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등등의 여러 가지 파급 효과들이 네.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종부세 부분이 당장의 어떤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다 보니까 그 민감한 부분을 건드려서 지지세를 갖다가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정치적인 어떤 그런 셈이 아니 그 셈법이 아니라 국민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시장에 실질적인 공급 부분이 확충될 수 있는 쪽에 세제를 먼저 건드려야 된다. 그리고 종부세는 우리가 많이 모범으로 삼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양도세, 종부세가 아니라 양도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금 낮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세부담이 낮아요? 그렇죠.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혹은 종부세와 비슷한 그런 성격의 세제를 올리면서 양도세를 현재는 15%에서 지금 12% 수준으로 그렇게 낮춘 것으로 알고 우리 위해서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세제 개편에서 항상 이야기할 때 보면은 외국의 경우에 세 부담을 높이는 부분은 따오고 사실은 부담을 줄이는 부분은 나몰라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사실 손대야 될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도세다. 종부세가 아니라 양도세를 현실에 맞게 또 실질적으로 시장을 갖다가 거래 활성화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저는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과연 정부가 아니면 여당이 그런 선택을 할지는 좀 의문인 게 지금 증여가 너무 많으니까 증여세를 할증하는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르겠다는 거겠죠. 그러면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집이 좀 있어서 집을 내놓을 집이 있다고 해도 이제 현 정부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거기다가 양도세도 중과되고 증여세도 올리고 종부세 내야 되고 이러면 그냥 버티기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버티느냐의 이제 문제가 이제 다주택자들의 이제 선택 부분이죠. 네네네. 선택 부분인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양도세 세율을 뭐 조정을 하거나 과감하게 낮춘다고 해서 이것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지극히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이세요? 왜냐하면 시중에 저금리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현금 보유분이 저축으로 지금 저장돼 있는 돈이 상당한 돈이 지금 민간에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세율이 조정되거나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에는 그것이 다시 주택의 추가 구매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보다는 오히려 가격을 올리는 어떤 그런 영향을 저는 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통상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서는 증여가 급증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일종의 얘기하는 세테크라고 얘기하죠. 양도세와 증여세를 비교했을 때 어느 부분이 이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증여를 하게 된다 그랬을 때는 내 친족한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남한테 파는 것보다 내 친족에게 간다라면 만일에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이익에 대한 수혜는 내 가족한테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증여를 선택하는 거는 뭐 민주 자유 경제 국가에서 자연스러운 나쁘다 현상이라는 옳다라는 거죠. 부분이 이제 단언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조세 정책에 있어서는 가장 조세 정책의 기본적인 원칙인 응능가세와 응익가세가 원칙이 실현이 돼야지 조세 정의가 실현된다라고 보거든요. 결국에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돼야 되고 그 사람이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세 정책을 필 때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두고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거기에 타당성과 당위성을 구해야 되는데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을 잡아야 된다라는 목적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지극히 강화적으로 묶여나간 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기냐? 라고 봤을 때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시경제 정책을 펼 수 있는 특히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운영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조세 정책을 풀어주고 그중에 특히 거래세를 풀어줄 것인가 보유세를 풀어줄 것인가를 선별해서 이것을 한다 그랬을 땐 정책적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거시정책이 그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동안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규제 수단이었던 보유세와 양도세, 거래세를 동시에 거론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한적으로 일시적으로 푼다라고 얘기했을 땐 여기에는 반드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떠한 세금의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아슬아슬하게 지금 억눌리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다시 한번 또 폭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변호사님 어떠세요? 사실 단주택자 입장에서는 계산기 두드려 볼 거 아니에요? 예. 사실 근데 이제 증여를 한다는 거는 뭐 법 형식상으로는 증여라는 거래를 하는 거지만 이게 이제 정책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보유를 한다는 겁니다. 그냥 홀딩을 하는 갖고 거죠. 있죠. 예, 동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를 그냥 뭐 아들이 갖고 자식한테 있는. 뭐 그냥 네. 이름만 바꾸는 격이고 물론 이제 또 뭐 세대가 분리됐다고 하면 또 이제 뭐 부동산 소유권이 완전 전국적으로 넘어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많은 전문가들 포함해서 저도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유세와 이제 소위 거래세는 반비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정부 자체는 이제 보유세 플러스 이제 거래세 모두 다 억제 정책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테러를 열어두지 않았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하면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양도세 최고 세율이 이제 82.5%까지 올라가고 지금 현행 법 체계 하에서는 이제 증여세율이 최대 50%지 않습니까? 네네.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당연히 증여를 할 것이 그렇죠. 당연한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고 하면 정부가 지금 와서 이제 좀 보유세를 낮춰준다고 하면서 예. 여전히 양도세를 높게 가져가는 것 네. 자체가 사실상 보유세를 조금 낮춰준다라는 논의가 시작되는 것 자체가 사실 부동산의 이제 시장에 매물을 많이 내놓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근데 그 수단을 생각한다면 사실상 효과는 양도세를 낮추는 게 더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또 같은 의견이시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이제 정부가 그 시장에 소위 이제 공급이 많이 이제 제공이 돼서 결과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제 전략을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제 뭐 상당히 이제 잘못된 정책을 쓰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뭐 아무리 이제 뭐 증여세 비율이 낮다고 해도 결국은 이제 증여를 한다는 것도 사실상 넓은 관점에서 보면 보유를 하는 거니까 왜 그러면 증여를 해서 다주택자들이 이제 가족이라는 구성원 내에서 계속 보유를 할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합니다. 지금 환경 자체가 저금리 시대고 유동성은 많이 공급된 상태에서 또 무주택자들에 대한 실수요도도 높고 뭐 이런 관점을 생각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가서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금 기대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향후 집값이 오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또 증여를 했다라고 하는 분석도 상당히 이제 타당성이 있는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송영길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양도세를 낮춘다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당론이라는 얘기는 아직 없었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이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저희가 부동산 정책, 부동산 규제를 얘기할 때 항상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이 대출 규제입니다. 금융 규제죠. 그럼 보면 이제 뭐 DSR, LTV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제도나 상한선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현재 당정이 이 우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우대를 받는 분들이 계세요. 10%포인트 정도 안에서 좀 더 대출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폭을 좀 넓히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기준을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아예 10%포인트가 아니라 네. 조금 더 뭐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한테는 더 많은 대출을 좀 해줄 수 있는. 네. 저는 무주택자나 우리가 보통 말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실수요자겠죠. 이제 사실은 주택을 구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출이라는 어떤 그 디딤돌을 충분히 갖지 않고서는 사실 주택 마련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네. 뭐 현금 부자 분들이야 뭐 딴 나라 이야기로 들리시겠지만 그래서 서민들에게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국내에서 삶에 있어서는 사실 주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주거 안정의 가장 근본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대출 부분을 현재와 같이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담보대출 비율과 같은 LTV 같은 경우는 저는 현재보다 대폭의 상향하더라도 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그동안의 주택 가격 부분은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기조를 보여왔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이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리고 그동안의 가계부채 부분과 관련해서 대출 억제를 하게 된 게 가계부채의 부실화 부분들을 갖다가 정부가 많이 이제 거론을 했었는데요. 그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은 주택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부실화 부분은 크지 않았고 또 대부분은 생활 비용 등으로 지출되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대출을 해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주택 구입을 위해서 좀 무주택 서민들의 어떤 그런 부담을 줄여주고 또 대출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갖다가 충분히 확대시켜주는 부분을 위해서는 저는 그것을 갖다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첨부를 하면 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마련, 주택 마련을 위해서 정부가 만일 이 대출 규제 부분을 완화한다고 검토하신다면은 대출 규제와 함께 사실은 청약 제도를 반드시 좀 보완해가지고 그래서 2030이든 아니면 4050이든 간에 모두가 이 청약의 기회를 갖다가 공정하게 가지는 그래서 충분히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서 내가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서 내가 청약의 기회를 통해서 어떤 주택 마련의 길을 갖다 좀 더 단축시킬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조금 뭔가 이 입체적인 그런 부분으로 제도 개선이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 그런 거죠. 이제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제 대출을 받지 않고 집을 사기는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고, 근데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액수는 굉장히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집을 사는 것이 현실인가에 대해서 물음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집을 가질 수는 없죠. 우리나라가 집을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고 떨어지면서 이런 등락을 거쳐온 수십 년 동안 주택을 공급을 하고 했지만은 자가주택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한 60% 정도 수준이고 전 세계적인 기준도 한 그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 40% 정도는 주거 안정이라는 또 목적과 그다음에 저렴한 임대료 그다음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돼서 이제 안정적으로 살면서 상향식 필터링을 통해서 이제 집을 늘려나가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그런 기준 자체가 이제 깨져버렸죠. 네. 결국에 뭐냐면 베이비붐 세대들은 자신의 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대출을 통해서 이제 부동산을 마련했다면 지금 이제 에코 세대나 20대, 30대, 40대까지의 세대들은 네. 대출이 이제 주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결국에 이 대출이라는 거는 갚아야 되는 부채죠. 내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거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집을 산 이후에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개인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현재까지의 무주택자들 중에 청년층이라든지 이런 소득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그런 세대들은 대출을 늘려준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갚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겠지만 또 반대적으로 40대 이후에 소득이 담보되지 않는 분들은 대출 규제를 많이 해준다고 하더라도 은행권에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좀 더 촘촘하게 그물망을 만들어서 진짜 이것이 대출 규제 완화가 주거 안정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면 그렇게 세세한 기준을 나눠서 아니면 또는 소득 기준에 맞춰서 이율을 달리 산정한다든지 또 고정환율제를 쓴다든지 하는 이런 디테일한 그물망을 만들지 않고 단순하게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라면 그 대출을 누가 활용하겠습니까? 결국에 악용될 수 있다는 그렇죠.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정부가 급하고 민심을 돌려놓기 위해서라도 세금도 건드리고 모두 건드리고 다 건드린다라고 하지만 대출은 결국에 빚내서 집 사라는 거하고 똑같은
이해될 수 얘기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디테일하고 상세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DTI가 아니고 LTV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LTV를 얘기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뭐냐 네. 빚내서 집사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대출 규제 완화라는 거는. 그러니까 상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촘촘하게 짜야 된다. 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지금 이제 민심 위반을 하고 예를 들어서 분노하는 이유는 부동산 자산 불평등에 이 너무 고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집을 못 갖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이잖아요. 그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단순하게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거는 네. 제가 봤을 때 옳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일률적인 개편보다는 좀 세밀하게 네. 이것저것을 좀 감안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노영욱 내정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인물인데 지금 집을 보니까 서울 반포에 나홀로 아파트, 그러니까 빌라형 아파트 한 채가 있고 이게 가격이 6억 4,5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저는 좀 놀랐습니다. 반포에 이런 아파트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10억이 다 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게 지금 뭐 제대로 신고가 된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 근데 거래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 뭐 정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통상 우리가 뭐 거래 사례가 없는 주택을 증여를 할 때 이제 세무당국에 증여세 신고를 할 때는 네네. 최소 이제 2개 이상 뭐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그 가격에 이제 평균 되는 이제 가격을 신고를 예. 하거든요. 근데 뭐 지금 이게 뭐 소위 이제 뭐 세무행정적으로 엄격한 어떤 과세 요건을 정하기 위한 절차도 아니고 단지 이제 공직자 입장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를 신고하는 건데 뭐 그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기대는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제 뭐 강제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공직자로 이제 취임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 뭐 그렇게까지 해서 신고한다는 건 사실상 기대하기는 힘들고 근데 정말 이제 뭐 거래 사례가 없었다라고 하면 뭐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공시가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 좀 아쉽기는 하지만 네. 뭐 의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 그렇게 거죠. 뭐 악의적으로 일부러 축소해서 신고했다. 했을까? 예,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또 얘기가 되는 게 지금 반포 아파트 신고도 있고 세종시에 이제 공직자여서 세종시 내려가는 공무원들한테 특별 공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세종시에 이제 정부 청사들이 내려가고 할 때 그때 이제 노영욱 내정자도 지금 이 특별 공급을 받아서 실제 거주를 안 하고 세입자한테 집을 주고 거래를 하다가 나중에 한 2억 정도 차익을 보고 또 팔았더라고요. 네. 근데 또 이것이 또 논란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볼 때는 뭐 인사청문회는 어차피 이번에 뭐 거의 마지막 인사청문회, 이 정부의 마지막 그렇겠죠. 인사청문회로 보이기 아마도. 때문에 아마 통과 의뢰로 그리고 뭐 인사청문회에서 채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별 상관은 없는 거니까 이게는 뭐 잠깐의 어떤 가십거리는 되겠지만 네네. 크게 저는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세종시에 특별 분양을 받아서 혜택을 입은 분들이 뭐 한두 분도 아닌 것 같고요. 네네. 문제는 사실은 이런 부분을 둘러싸고 이제 변명을 할 거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그것을 갖다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데요. 그동안에 이 정부가 보여준 여러 어떤 뭐 이런 공직 후보자뿐만 아니라 공직자들도 내로남불이라는 그 큰 틀에서는 사실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세종시에서 그런 부분들의 수익을 남긴 부분들이 조금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공직자의 처신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게 뭐 달갑게 여겨지지는 않겠지만 그 자체가 어떤 법적 절차상에 있어서의 명확한 어떤 법규 위반이나 이런 것으로 뭐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저는 뭐 그냥 그대로 넘어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 LH 사태 때에서도 이 특공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LH가 뭐라고 해명했냐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뭐 더 이상의 문제가 얘기가 안 없다.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노영민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께서 노영욱 장관 내정자. 그 특공 문제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저는 국토부 장관이 만약에 된다면 이런 제도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공급. 이거 역차별이거든요. 심각한 누군가에게는 역차별이고 특별하게 그렇죠. 주고. 민간 기업인들도 지방 출장을 가게 되면 자비를 부담하고 아니면 회사에서 여유가 있으면 사택을 지급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데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
또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 특별 공급이라는 거를 가지고 LH를 비롯해서 공무원들 네. 이런 분들한테 지금 과도한 혜택을 준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 거기에서 살았느냐, 살지 않았고 거기에서 시대 차익을 보고 그리고서 오히려 보면 어떻게 보면 이득을 취하는 네. 이런 제도로 변질된 거죠. 바로 청년들이 화가 나는 부분은 바로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역차별적인 요소를 없애고 또 공무원은 평생 공무원으로 있게 되면 연금도 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연금이 다른 나오죠. 혜택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기에 또 이런 특공제도를 특별한, 만들어가지고 네, 혜택까지. 여기에 다시 과도한 혜택까지 주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결국에 우리가 불공정함을 공정함으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숨어있는 특공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만 싹 없앤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청약되는 주택 중에 상당 부분이 저는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네. 지금 이제 지금 청문회에서 논란이 있을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조금 다른 정서적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짧게 드리고 싶은데 예. 지금 꼭 이 문제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반포 아파트하고 청주 아파트 중에 처음에 반포 판다고 했다가 청주 팔고 그다음에 이제 김상조 정책실장하고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도 임대차 3법 통과하기 전에 네, 급격하게 먼저 이제 올렸고. 뭐 네. 올려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꼭 적폐라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이주택이 일시적으로 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현실적인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나쁘다. 다주택자로 규제를 해놓고 특히 아까 좀 전에 질문에 나왔던 것 중에 이제 지금 왜 와서 LTV를 풀어준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최근에 이제 어떤 젊은 청년이 와서 저에게 법률 상담 대신에 집값이 오를까 말까 이걸 물어보는데 제가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왜 당황했냐고 하면 지금 정부는 집값 잡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제 와서 LTV 풀어줄 테니까 사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정부 말 믿으면 지금 사면 고점에 물려가지고 집값 떨어진다는 말이고 논리적으로. 그러면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그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정부가 미안하다. 내가 사실 집값 잡을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기회 줄 테니까 막차 타라. 이런 신호인지 도대체 지금 2030 세대에서는 정부의 그 시그널이 어떻게 해라고 하는 건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나치게 높고 모호한 기준인 어떤 적폐라는 어떤 개념을 설정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소위 사람들을 이제 많이 난도질을 해놓으니까 사실상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이거 사실 정말 뭐 분양 받았는데 뭐 그 당시에 이제 자녀들 문제로 서울에 와가지고 뭐 전세를 놓았다 이거 사실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부 스스로 본인들도 지킬 수 없는 너무 높은 기준을 설정을 해놓고 사실 자기들이 그 기준에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이런 높은 상황에서 어떤 허점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 데서 오는 국민적인 어떤 반감이 사실 청문회에서 표현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보면 부동산은 국민의 삶입니다. 국민의 삶을 정치적인 의도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이재문 소장, 정동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